아버지 여기 이러고 오시면 어떡해요. 난 그냥 집에 가시라고요. 의사 아들은 초라한 아버지를 병원 로비에서 돌려보냈습니다. 미술관 관장인 딸은 돈 봉투를 내밀며 다음부터는 미리 전화하라고 했죠. 3천억 재벌 회장이 거짓골로 자식들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30년 전 자기 손으로 내쫓은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올 수 있으면 오세요. 그리고 그 여동생이 건넨 낡은 보따리 안에는 30년 동안 아무도 몰래 쌓아온 비밀이 들어 있었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아침 8시 대명은 검진센터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사이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의자에는 검진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불안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명도 그중 하나였어요. 평소라면 이런 곳에서 기다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서가 시간을 맞춰놓고 의사가 별도의 방을 마련해 주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한 번도 대기표를 뽑아본 적 없는 손으로 번호표를 만지작거리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복도 의자가 유독 딱딱하게 느껴졌고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자꾸 찔렀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화면 하나를 돌려 보여주며 입을 열었죠. 회장님, 간에 종양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대명은 화면 속 흐릿한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배경 위에 희끄무레하게 번진 점 하나.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건 의사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의사가 뭔가를 더 설명하고 있었지만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고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죠. 67회를 살면서 병원이 무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건강검진은 늘 형식적인 절차였고 결과지를 펼쳐볼 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어요. 그런데 오늘 화면 속 그림자 하나가 가슴 한가운데를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검사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무리하지 마시고요. 대명은 고개만 끄덕이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자꾸만 오른쪽 옆구리를 손으로 눌렀어요. 아픈 건지 아프다고 느끼는 건지 그것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었죠. 핏기가 빠져 있었고 눈동자가 어딘가 먼 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그 사람이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회의실에서 한마디면 수천억이 움직이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문이 열려도 한 발짝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발밑이 푹 꺼진 것처럼요. 간신히 차에 올라탄 순간 비서에게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동남아 합작건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상대 측에서 오늘 새벽에 철회 통보를 보냈습니다. 대명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산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서명 일정 잡고 있었잖아.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조건을 다시 맞출 여지가 없다는 게 상대 측 입장입니다. 3년이었습니다. 수십 번 회의를 하고 현지를 오가며 대명이 직접 상대 회장의 손을 잡았던 사업이었어요. 밤을 새워 검토한 서류가 몇 박스였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동남아 물류 거점을 확보하면 그룹 전체의 판도가 바뀌는 사업이었죠. 현지 직원도 이미 뽑아놓은 상태였고 사무실 계약까지 끝난 뒤였습니다. 그게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대명은 전화를 끊고도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 위에 올린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고 턱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자기 심장 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앞유리 너머로 병원 주차장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기도 전에 3년짜리 사업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오후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꽉 차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줄줄이 들어와 손실 규모와 후속 대책을 보고했지만 대명은 평소처럼 서류를 내리치며 호통을 치지 못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없었고 누군가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죠. 선투자금 회수 방안을 보고하는 재무이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고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30년 넘게 회의실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오늘은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임원들도 눈치를 챘는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고 회의실 안에는 묘한 불안감이 떠돌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뒤 텅 빈 회의실에 대명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대명은 그 빛을 등지고 앉아 있었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길고 느린 숨이 새어나왔어요. 이 건물 꼭대기층 회장실에 자기 이름이 걸려 있고 지하 주차장에는 전용 자리가 있고 수백 명이 자기 결제한 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온 대명은 구두를 벗으며 아내에게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가 좀 어렵소. 큰 건이 하나 빠졌어. 연정은 소파에 기대 앉은 채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살짝 돌리더니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또요? 어려운 게 하루 이틀인가요? 그 목소리에 걱정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화면 속 연예인의 얼굴이 아내의 눈에 비치고 있었고 대명은 그 옆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떴습니다. 반찬이 서너 가지 놓여 있었지만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고 거실에서 흘러오는 드라마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 소리처럼 멀었죠. 밥알을 씹는데 목이 자꾸 막혔습니다. 삼킬 수가 없었어요. 반도 못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을 남긴 채 서재로 들어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대명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언니, 나 요즘 좀 알아보고 있어. 보험 수익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숨을 삼키듯 목이 꿀떡거렸죠. 혹시 모르잖아. 그 양반 나이도 나이고 건강이 언제까지 버틸지 누가 알아. 대명은 복도 벽에 한쪽 어깨를 기댄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재산도 정리해둬야 해. 주식은 어디 들어가 있고 부동산은 뭐가 있는지 지섭이한테도 얘기해놨어. 미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복잡해지잖아.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내일 장을 보러 가기 전에 목록을 정리하듯 담담하고 또 계획적이었어요. 그 안에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은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떠날 사람의 뒤를 계산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지섭이한테도 얘기해놨다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들까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만 빼고요. 대명은 소리가 나지 않게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의자에 천천히 몸을 내렸습니다. 책상 위에 가족사진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그 얼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의사가 몸 안에 뭔가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3년을 바친 일이 허물어졌죠. 그리고 저녁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 빛이 하나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대명은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았죠. 평생을 쌓아 올린 돈이, 이름이, 자리가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 그저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명은 옷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양복이 줄줄이 걸려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어요. 한쪽 구석을 뒤지다가 오래전 등산할 때 입었던 바람막이를 꺼냈습니다. 소매 끝이 해져서 실밥이 풀려 있었고 등 쪽에는 빛바랜 얼룩이 남아 있었죠. 바지도 허리가 늘어난 면바지를 골랐고 구두 대신 뒤축이 달아 한쪽으로 기울어진 낡은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거기에는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폐지라도 주우러 나가는 동네 어르신 같았어요. 대명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양복을 벗으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이름과 직함을 빼면 나는 누구일까? 그게 알고 싶었어요. 장남 지섭이 운영하는 치과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번화가 건물 3층에 있는 꽤 규모가 큰 치과였죠. 대명이 돈을 대서 개원시켜준 곳이었습니다. 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치과에 도착해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접수대 직원이 위아래를 훑어봤습니다. 해진 바람막이에 다른 운동화 차림을 본 눈이 대놓고 달라졌죠. 예약은 하셨나요? 오늘 오전 진료는 꽉 차 있어서요. 진료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 아버지요. 직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대명의 차림새가 이 치과 원장의 아버지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으니까요. 직원이 머뭇거리다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지섭이 흰 가운을 입고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대명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섭의 눈이 먼저 아버지의 옷차림을 훔쳤고 이마에 잔주름이 잡혔습니다. 해진 바람막이, 늘어난 면바지, 다른 운동화. 그걸 본 아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아버지, 왜 이런 차림으로 오신 거예요?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시냐가 아니라 왜 이런 꼴로 왔느냐는 거였죠. 대명은 입안이 씁쓸해지는 걸 느꼈지만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냥 얼굴 좀 보려고 왔다. 바쁘지? 지금 환자가 밀려 있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환자분들도 계시고. 지섭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주변을 의식하는 눈빛이 대기실을 훑쳤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눈이 아니라 체면이 깎일까 신경 쓰는 사람의 눈이었죠. 아버지, 다음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 대명은 아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비치고 있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건강검진 결과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그 말이 목 안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죠. 그래, 들어가 봐라. 대명은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의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졌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치과를 나온 대명은 건물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득 딸 수인이가 떠올랐어요. 수인이라면 다르지 않을까? 대명은 딸이 운영하는 미술관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수인이가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대명이 건물을 지어서 미술관을 열어준 곳이었죠. 미술관은 깔끔한 외관의 통유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왔어요. 관람이세요? 아니, 여기 관장이 내 딸이야. 수인이 좀 만나게 해줘요. 직원이 잠깐 망설이다가 안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수인이 전시실 쪽에서 걸어 나왔어요. 깔끔한 원피스에 목걸이가 반짝였죠. 수인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딱 굳었어요. 바람막이와 면바지 차림의 아버지가 새하얀 미술관 안에서 유독 눈에 띄었으니까요. 아버지, 여기 왜 이러고 오신 거예요? 지섭과 똑같은 첫마디였습니다. 대명의 가슴이 한 번 더 쪼그라들었죠. 수인아, 아버지가 요즘 좀 힘들어서 얼굴 보고 싶었다. 수인은 대명의 팔을 잡고 재빨리 사무실 쪽으로 끌었습니다. 전시실에 있던 관람객 몇 명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수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차림으로 오시면 안 돼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잖아요. 제 체면도 있고 미술관 이미지도 있어요. 대명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창피하다는 것, 그게 전부였죠. 수인아, 아버지가 요즘 사업도 힘들고 몸도 좀 안 좋아. 수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필요하시면 이거 쓰세요. 근데 아버지, 앞으로는 미리 전화 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저도 난처해요. 돈 봉투를 내미는 딸의 손이 대명의 눈에 박혔습니다. 아픈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돈으로 상황을 정리하려는 손이었죠. 대명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됐다. 필요 없어.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미술관 유리문을 밀고 나오자 바깥 바람이 얼굴을 쳤어요. 아들도 딸도 둘 다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양복을 보는 거지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었죠. 미술관을 나왔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죠. 차에 타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요. 걷다 보니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산은 없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지만 대명은 멈추지 않았죠. 바람막이가 축축하게 젖어갔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흘러 이마를 타고 내렸습니다. 옆구리가 은근하게 쑤셨어요. 어제 병원에서 들은 말이 빗소리 사이로 떠올랐습니다. 다리가 무거웠고 횡단보도 앞에서 발이 멈췄어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빗속에서요. 몸이 아픈 게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꺼낼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였어요.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대명은 문득 아주 오래된 얼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에 자기 손으로 밀어낸 사람. 여동생 현숙이었어요. 다신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던 날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죠. 대명은 젖은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한참을 스크롤하다가 눈이 멈춘 곳이 있었죠. 윤현숙. 지우지 않았던 겁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을 뿐 번호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번호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현숙이 받을지도 몰랐죠. 빗물이 화면 위로 흘렀습니다. 대명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끊어야 하나 싶을 때 네 번째 신호음이 채 끝나기 전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낮고 담담한 목소리. 30년이 지났는데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현숙이었습니다. 대명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빗소리만 전화기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누구세요? 대명은 겨우, 정말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나다. 오빠.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빗소리 사이로 흘렀죠. 30년을 내팽개쳐 놓고 갑자기 전화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현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천 시장통 알지? 칼국수 집이야. 올 수 있으면 와. 그게 전부였어요. 어디 있냐고 묻지도 왜 전화했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주소 하나만 짧게 말하고 전화가 끊겼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횡단보도 앞 가드레일을 손으로 잡았죠. 하루 종일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30년 만에 전화한 여동생이 오라고 했습니다. 올 수 있으면 오라고. 대명은 빗속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차장 쪽으로요. 시장통 칼국수집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죠. 어디인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가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가야 할 곳이 생겼으니까요. 서천까지는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빗줄기가 앞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죠. 대명은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핸들을 돌렸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죠.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걸까요? 서천 시장통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바람막이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죠. 시장 골목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어요. 철문을 내린 가게들 사이로 딱 하나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좁은 가게 앞에 손글씨로 쓴 간판이 걸려 있었죠. 현숙이네 칼국수. 대명은 그 간판 앞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했어요. 다리가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대명은 천천히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안은 좁았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였고 벽에는 누렇게 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었죠. 바닥 타일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가게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오래되고 낡고 작은 가게였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 있던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숙이었어요.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행주를 쥐고 있었습니다. 대명이 기억하는 28살의 현숙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간 자리가 얼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숙은 대명을 보고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반가워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무장갑을 벗으며 말했죠. 젖었네요. 잠깐만요. 그게 30년 만에 오빠에게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현숙은 가게 안쪽 선반에서 수건 하나를 꺼내 대명 앞에 놓았어요. 하얀 수건이었는데 가장자리가 살짝 닳아 있었죠. 대명은 수건을 받아들었지만 얼굴을 닦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현숙은 아무 말 없이 가스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반죽을 꺼내 칼로 썰기 시작했죠. 톡, 톡, 톡.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대명은 그 소리를 들으며 테이블 하나에 앉았어요.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명은 뭔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잘 지냈냐는 말도 전부 너무 가벼워서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죠. 30년을 버려놓고 미안하다 한마디면 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잠시 후 현숙이 음식을 대명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칼국수였습니다. 국물이 뿌옇고 면이 넓적하게 잘려 있었죠. 호박과 감자가 몇 조각 떠 있었습니다. 거창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시장통 칼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드셔요. 현숙은 그 한마디만 하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자기는 먹지 않았어요. 두 손을 앞치마 위에 올린 채 가만히 앉아 있었죠. 대명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집어 올리는데 손이 자꾸 떨려서 면발이 미끄러졌어요. 겨우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죠.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칼국수 한 그릇인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대명은 고개를 숙인 채 먹었습니다. 천천히 한 젓가락씩 국물까지 다 비웠어요. 그릇 바닥이 드러났을 때 대명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맛있다. 그게 30년 만에 여동생에게 한 첫마디였어요. 현숙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 그릇을 거두며 싱크대로 가져갔죠. 대명은 현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앞치마 끈이 등에서 매듭 지어져 있었고 어깨가 예전보다 많이 좁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릇을 씻는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손으로 반죽을 치고 그릇을 닦고 장사를 해온 손이었어요. 대명은 그 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현숙이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가게 구석에서 보자기에 쌓인 뭔가를 들고 왔어요. 크지 않은 보따리였습니다. 꽃무늬 보자기가 낡아서 색이 바래 있었죠. 이거, 현숙이 보따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열어보세요. 대명은 보따리를 내려다봤어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뭔데? 집에 가서 열어보시라니까요. 현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보따리를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린 걸 대명은 봤어요. 현숙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죠. 대명은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벼운 무게가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가세요. 밤길 조심하시고요. 현숙은 그 말을 끝으로 싱크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명을 더 붙잡지 않았어요. 울지도 따지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죠. 대명은 보따리를 안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유리문 너머로 현숙이 행주를 접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만나 칼국수 한 그릇을 내어주고 보따리 하나를 건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집에 도착한 건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아내는 이미 안방에 불을 끄고 들어가 있었어요. 대명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 보따리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죠. 혼자 있을 때 열어보라고 했으니 지금이 그때였습니다.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어요. 안에는 비닐 지퍼백이 하나 들어 있었고 그 안에 통장이 있었습니다. 한 개가 아니었어요. 2개, 3개, 4개, 5개. 통장 5개가 가지런히 포개져 있었습니다. 대명은 첫 번째 통장을 펼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적혀 있었죠. 윤대명.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2번째도, 3번째도, 4번째도, 5번째도 5개 통장이 전부 윤대명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대명은 통장을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30년 전에 자기가 내쳤던 여동생이
왜 오빠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는지, 시장통 칼국수집에서 하루하루 벌었을 돈으로 왜 이걸 모아두었는지, 통장 안에 적힌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어떤 달은 10,000원. 그런 돈이 빼곡하게 30년 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대명은 통장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둠 속 서재에 혼자 앉아 5개의 통장을 무릎 위에 펼쳐놓은 채 대명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대명은 서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장 5개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죠. 밤새 들여다봤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현숙이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는지, 왜 30년 동안 돈을 넣었는지, 답을 찾으려 할수록 머릿속에는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대명은 40이 채 안 된 나이였어요. 사업이 막 궤도에 오르던 시기였죠. 회사 규모를 키우고 있었고, 직원도 늘리고 있었고, 처음으로 해외 거래처와 계약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 현숙이 찾아왔습니다. 현숙의 남편은 작은 건설 하청업체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죠. 일감이 꾸준히 들어왔고 현숙도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꺾이면서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미루기 시작했어요. 한 건, 2건 밀리더니 결국 자금이 돌지 않게 된 겁니다. 현숙의 남편은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막았지만 구멍은 점점 커져만 갔죠. 어느 날 저녁 현숙이 대명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울다 온 게 티가 났죠. 대명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오빠, 부탁이 하나 있어요. 현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바르르 흔들렸죠. 그이 사업이 지금 많이 어려워요. 원청에서 돈을 안 주니까 밑에 사람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보증이 필요하대요. 대명은 서류 봉투를 받아 펼쳤습니다. 보증 금액을 보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현수가 이건 안 돼. 그 사업 내가 봤을 때 가망이 없어. 원청이 돈을 안 주는 건 그쪽도 사정이 어렵다는 거야. 보증을 서봤자 결국 내가 뒤집어 쓰게 돼. 대명은 단호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의 빚을 떠안는 순간 자기 사업까지 흔들릴 수 있었죠. 그런데 현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오빠 앞에 대명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이러지 마. 일어나. 오빠 제발이요. 이번 한 번만요. 이거 안 되면 정말 끝이에요. 남편이 매일 술만 마시고 애들 학비도 못 내고 있어요. 보람이가 학교에서 준비물도 못 가져간다고요.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코가 빨갛게 부어올랐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대명은 그 모습을 참아 보기가 힘들었어요. 어릴 때 자기 등 뒤에 숨어 다니던 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로 대명이 현숙을 키운 거나 마찬가지였죠. 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내고 시집까지 보냈습니다. 그 동생이 지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대명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슴이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찍는 순간 손끝이 싸늘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후회하지 않을 건지 알 수 없었죠. 석 달이었습니다. 딱 3달 뒤에 현숙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대명이 예감했던 대로였죠. 원청이 끝내 돈을 주지 않았고 대출금은 고스란히 보증인인 대명에게 넘어왔습니다. 금액이 컸어요. 대명의 회사 자금이 한순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직원들 월급날이 코앞인데 통장에 돈이 없었죠. 거래처 결제도 밀렸고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대명은 미칠 것 같았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잤고 낮에는 이를 악물며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벽을 주먹으로 치다가 손등이 까진 적도 있었죠. 직원들 앞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했지만 혼자 남으면 두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걸어 만든 회사가 남의 빚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매일 밤 목을 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울면서요. 대명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속에서 불이 올라왔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미안하면 뭐가 달라져? 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어. 나한테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나 때문에 굶게 생겼어. 대명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현숙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죠. 그 남자랑 살 거면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오늘부터 너는 내 동생이 아니야.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현숙의 울음이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이 멍하니 대명을 보고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명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현숙은 천천히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죠. 대명은 그 발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남매의 시간은 끊겼습니다. 현숙의 삶은 그 뒤로 더 거칠어졌어요. 남편은 부도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이 들어가면 손이 올라왔죠. 처음에는 물건을 던졌고 나중에는 사람을 때렸습니다. 현숙은 맞으면서도 버텼어요. 보람이가 있었으니까요. 이 집을 나가면 당장 갈 곳이 없었고 아이를 데리고 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보람이에게 손을 올렸어요. 숙제를 안 했다고, 밥을 흘렸다고, 이유도 아닌 이유로 7살짜리 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보람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현숙의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죠. 그날 밤 현숙은 보람이를 업고 집을 나왔습니다. 가진 건 옷가지 몇 벌과 지갑 안에 든 몇만 원이 전부였어요. 서천 시장통에 자리를 잡은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시장 구석에 비어있는 가게 하나를 얻었어요. 보증금도 겨우 맞췄죠. 칼국수를 선택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반죽과 밀가루가 가장 싸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그거였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고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보람이는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 숙제를 했어요. 손님이 없는 날이 더 많았고 한 달 매출이 월세에도 못 미칠 때가 있었죠. 그래도 현숙은 매달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오빠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요. 3만 원, 5만 원. 장사가 안 되는 달에는 10,000원이라도 넣었죠. 왜 그랬을까요? 오빠에게 진 빚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 때문에 오빠 사업이 흔들렸으니 그 돈을 갚아야 한다고요. 절연당했어도 다신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도 현숙은 그 빚을 잊지 않았습니다. 통장이 다 차면 새 통장을 만들었어요. 2번째, 3번째, 4번째. 보람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현숙은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돈을 넣었습니다. 보람이 학비를 내고 월세를 내고 남은 돈에서 조금씩
어떤 달은 자기 밥을 굶으면서도 통장에는 돈을 넣었어요. 그게 자기가 오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5번째 통장이 만들어진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쯤 보람이는 27살이 되어 있었고 시장 근처 작은 꽃집에서 일하고 있었죠. 현숙은 여전히 칼국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메뉴로 같은 앞치마를 두르고요. 대명은 책상 위에 통장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첫 번째 통장의 첫 입금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절연한 바로 다음 달이었습니다. 쫓겨나듯 사무실을 나간 그 다음 달부터 현숙은 돈을 넣기 시작한 거였죠.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통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젯밤 칼국수집에서 봤던 현숙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마디마디에 박혀있던 굳은 살, 거칠게 갈라진 손등. 그 손으로 30년을 반죽을 치고 그릇을 닦고 통장에 돈을 넣었던 겁니다. 대명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목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고 턱이 부르르 떨렸죠.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에서 흘러내린 것이 통장 위에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자기가 내뱉은 말이 귀에 울렸어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을 듣고도 현숙은 매달 오빠 이름으로 돈을 넣었습니다. 한 달도 빠지지 않고요. 원망하지도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조용히 빚을 갚고 있었던 겁니다. 대명은 통장 5개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꽉 안았어요. 서재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죠. 그 고요 속에서 대명은 아주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섭이 고모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아내 연정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연정은 남편이 며칠째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게 이상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러다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보자기와 통장 5개를 발견했습니다. 통장을 펼쳐본 연정의 눈이 커졌어요. 전부 남편 이름이었지만 자기가 모르는 통장이었으니까요. 연정은 바로 지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섭아,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서재에 통장이 5개나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며칠 전에 밤늦게 어디 다녀오셨는데 옷이 흠뻑 젖어 있었어. 지섭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덧붙인 말이 귀에 걸렸죠. 통장의 입금 내역을 보니까 30년 전부터야. 누가 아버지 이름으로 매달 돈을 넣은 것 같아. 혹시 아버지한테 고모가 있었다는 거 알아? 고모. 지섭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버지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건 어릴 때 한두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고 아버지도 그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지섭은 전화를 끊고 바로 수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고모를 만난 것 같아. 통장이 5개가 있대. 수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뭐, 통장이 5개? 고모가 아버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다고? 어머니 말로는 30년 전부터래. 매달 돈을 넣었다고. 전화기 너머로 수인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섭아, 이거 이상하지 않아? 3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통장을 건넨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어디서 들은 거 아니야? 지섭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3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사람이 하필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진 시점에 나타났다는 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딱 맞아떨어졌죠.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통장은 믿기고 아버지 마음을 흔들어 놓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손 벌리려는 거 아닐까?
수인의 말에 지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였지만 둘의 생각은 같았어요. 고모라는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통장을 건넸을 리가 없다. 뭔가 속셈이 있을 것이다. 남매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내가 알아볼게. 고모가 서천시장에서 칼국수집을 한대. 직접 가보자. 수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섭도 동의했어요. 이건 빨리 정리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이틀 뒤 지섭과 수인은 함께 서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섭은 양복 차림이었고 수인은 깔끔한 코트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죠. 두 사람의 차가 시장통 골목에 멈췄을 때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이 동네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으니까요. 현숙이네 칼국수집은 시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좁은 가게, 손글씨 간판, 금간 타일 바닥. 지섭과 수인은 가게 앞에 서서 잠깐 서로를 쳐다봤어요. 수인이 먼저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는 손님이 두어 명 있었습니다. 현숙은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낯선 두 사람을 보는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 알아챈 것 같았어요. 오빠의 아들과 딸이라는 걸. 앉으세요. 현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지섭과 수인은 테이블 하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현숙이 물 두 잔을 갖다 놓았죠. 지섭은 물잔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들이 나간 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죠.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고모님, 저희가 이렇게 찾아뵌 건 다름이 아니라. 수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아버지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런 상황에서 고모님이 아버지를 만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통장도 보았고요. 현숙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앞치마 위에 올린 두 손이 가만히 포개져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아버지 재산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30년 동안 연락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통장을 건네신 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수인이 봉투를 현숙 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안에 성의를 담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수인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각서였습니다. 윤대명의 재산 및 상속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하단에 도장을 찍는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시면 저희도 안심이 되고 앞으로 불편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섭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고모님, 저희가 무례한 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보호. 그 단어가 가게 안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한다. 며칠 전 치과에서 아버지를 돌려보내고 미술관에서 돈 봉투를 내밀며 쫓아낸 사람들이 지금 보호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현숙은 각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씨를 천천히 읽었어요. 재산, 상속, 관여, 포기. 차가운 단어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현숙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죠. 도장 있으세요? 없으시면 지장도 괜찮습니다. 수인이 말했어요. 현숙은 고개를 들어 조카들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지섭의 눈을 보고 수인의 눈을 봤죠. 거기에서 오빠의 얼굴을 찾으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닮은 건 겉모습뿐이었습니다. 눈 안에 담긴 것은 전혀 달랐죠. 현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 안쪽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왔어요. 작고 낡은 도장이었죠. 현숙은 각서 하단에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찍히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렸어요. 됐니? 현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돈 봉투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수인이 각서를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수인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죠. 감사합니다, 고모님. 봉투는 놓고 갈게요. 지섭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를 나갔어요. 유리문이 닫히고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가게 안에 현숙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돈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현숙은 그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어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었죠. 현숙은 다시 싱크대 앞으로 갔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어요.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죠. 현숙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수돗물 소리 아래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오빠에게 쫓겨났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맞으면서도 울지 않았어요. 보람이를 업고 집을 나올 때도, 시장통에서 첫 장사를 시작할 때도 울지 않았죠. 현숙은 우는 법을 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 아래로 손등을 적시면서 현숙의 눈에서 뭔가가 흘렀어요. 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숙은 그걸 닦지 않았어요. 그냥 그릇을 씻었습니다. 천천히 한 개씩. 가게 밖에서는 시장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죠. 아무도 이 작은 칼국수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대명이 통장을 발견한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재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거르는 날이 많았고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았죠. 비서가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를 걸었지만 대명은 받지 않았습니다. 평생 하루도 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멈춰버린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비서 박 실장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대명은 서재에서 비서를 맞았어요. 박 실장은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대명은 고개를 들었어요. 박 실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꺼내기 어려워하는 얼굴이었죠. 며칠 전에 지섭 도련님과 수인 아가씨가 서천에 다녀오셨습니다. 대명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서천? 네. 회장님 여동생분이 운영하시는 칼국수집에 가셨습니다. 제가 도련님 차량 운행 기록을 확인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서 종이 한 장을 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명은 그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각서였습니다. 상단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죠. 재산 및 상속 관여 포기 각서. 하단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현숙. 대명은 각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글씨를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재산, 상속, 관여, 포기. 차가운 단어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죠. 그리고 맨 아래 현숙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시킨 겁니까? 대명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도련님과 아가씨가 직접 가셔서 받아오신 겁니다. 돈 봉투도 함께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대명은 각서를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통장 5개가 있었어요. 그 옆에 각서가 놓여 있었죠. 통장은 30년 동안 여동생이 매달 10,000원, 30,000원, 50,000원씩 넣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각서는 자식들이 하루 만에 만들어 도장을 찍게 한 것이었죠. 통장 5개와 각서 1장. 대명은 그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한쪽은 30년의 시간이었고 한쪽은 하루의 계산이었어요.
한쪽은 빚을 갚겠다는 마음이었고 한쪽은 재산을 지키겠다는 욕심이었죠. 대명의 턱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평생 돈을 벌었습니다. 사업을 키웠고 재산을 늘렸고 자식들에게 치과를 열어주고 미술관을 지어줬죠. 그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족이 행복할 거라고, 돈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아들은 돈으로 치과를 열고는 아버지를 돌려보냈습니다. 딸은 돈으로 미술관을 열고는 아버지에게 돈 봉투를 내밀었죠. 그리고 둘은 함께 고모를 찾아가 돈 봉투와 각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대명이 평생 쌓아온 돈이 결국 가족을 갈라놓는 데 쓰인 거였어요. 반면에 현숙은 돈이 없었습니다. 시장통 칼국수집에서 하루하루 벌어 겨우 살았죠. 그런데 그 적은 돈에서 매달 조금씩 빼서 오빠 이름으로 통장에 넣었어요. 30년 동안 쫓겨나고 맞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으로 마음을 보여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마음을 끊어냈습니다. 박 실장, 대명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법무팀에 연락하시오. 그리고 재단 설립 절차를 알아봐 주시오. 박 실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재단이요? 내 재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회사 지분도 포함해서. 박 실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명의 눈을 바라봤죠.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농담이 아니라는 걸 박 실장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나간 뒤 대명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대명은 통장 5개를 한 개씩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통장 첫 페이지, 30년 전 날짜 옆에 적힌 3만 원.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어요. 이게 현숙이의 한 달이었구나. 이게 칼국수 몇 그릇이었구나. 손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일주일 뒤 대명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양복을 입었어요. 넥타이를 매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거울 속 자기 눈은 맑았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플래시가 터졌죠. 대명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평생 돈을 벌었습니다. 사업을 키우고 재산을 늘리는 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쌓아온 것들이 정작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명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이어갔죠. 저는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과 개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이웃과 아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지만 대명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섭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명은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뉴스에서 봤어요. 재산을 사회 환원한다니 지금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지섭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당혹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아버지, 치과는요? 미술관은요? 그것도 다 넘기시는 거예요? 대명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어주고 내가 열어준 거다. 그걸로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지섭아. 대명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너희가 서천에 갔다 온 거 다 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섭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고모한테 각서를 받아왔더구나.
돈 봉투까지 들고 가서 침묵이 길어졌어요. 지섭의 숨소리만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고모는 30년 동안 매달 내 이름으로 통장에 돈을 넣었다. 칼국수 팔아서 번 돈으로. 너희는 하루 만에 각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게 했고, 대명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수인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여러 통 왔지만 읽지 않았죠. 서재 책상 위에는 여전히 통장 5개와 각서 1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대명은 각서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으로. 작게 접힌 각서를 서랍 안쪽에 넣었어요. 통장 5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죠. 대명은 통장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무에게도 하지 않는 혼잣말이었습니다. 현수가 오빠가 늦었다. 서재 안이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통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대명은 그 빛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무슨 결과가 나오든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간암 1기였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단계예요. 빨리 잡으면 예후가 좋습니다. 대명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종양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짓눌렀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너질 만큼 무너진 뒤에는 더 무너질 곳이 없었죠.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어요. 수술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대명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수술은 일주일 뒤에 잡혔어요. 대명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내 연정에게도, 지섭에게도, 수인에게도요. 알려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수술 동의서에 혼자 서명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칸을 한참 바라보다가 박 실장 번호를 적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 대명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이동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을 찔렀죠. 간호사가 수액을 연결하는 동안 대명은 눈을 감았어요. 마취가 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현숙인의 칼국수집이었습니다. 좁은 가게, 뿌연 국물, 김이 모락모락 오르던 뚝배기. 이상하게 그 장면이 떠오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는 성공적이라고 했어요. 종양을 깨끗이 제거했고 주변으로 퍼지지 않았다고요. 대명이 마취에서 깨어난 건 저녁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실은 조용했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고 수액줄이 팔에 연결되어 있었죠.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의자 하나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조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닌 자세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앞치마는 벗었지만 소매가 걷어 올려진 팔에 익숙한 굳은 살이 보였죠. 현숙이었습니다. 대명은 한참을 말없이 여동생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이 연락했을 수도 있고 다른 경로였을 수도 있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병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현숙이라는 것. 아내도 아들도 딸도 아닌 30년 전에 쫓아낸 여동생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대명의 눈이 떠져 있는 걸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깨셨어요? 대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칼칼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현숙은 옆 탁자에서 물컵을 집어 빨대를 꽂았습니다. 대명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어요. 대명은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현숙은 물컵을 내려놓고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큰 말을 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지도 않았죠. 그냥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명은 그게 고마웠어요. 말이 아니라 존재가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67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회복은 천천히 이루어졌어요. 수술 후 2주 동안 대명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2주 동안 현숙은 이틀에 한 번씩 서천에서 올라왔어요. 칼국수집 문을 닫고 오는 건지 보람이에게 맡기고 오는 건지 대명은 묻지 않았습니다. 현숙은 올 때마다 도시락을 하나 들고 왔어요. 죽이었습니다. 호박죽, 잣죽, 흰죽. 종류는 달랐지만 전부 소화가 잘 되는 것들이었죠. 병원 밥을 잘 못 먹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현숙은 알고 있었어요. 아내 연정은 한 번 왔습니다. 수술 이틀 뒤에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올려놓았죠. 잠깐 서 있다가 말했어요. 빨리 나으세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10분이 채 안 됐어요. 지섭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인도요. 전화 한 통 없었죠. 대명은 그걸 원망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대명은 병원 현관을 나서며 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서천 쪽에 작은 집을 알아봐 주시오. 텃밭이 있으면 좋겠소. 박 실장은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일주일 뒤 서천시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집이 나왔습니다. 마당이 있고 뒤편에 텃밭으로 쓸 수 있는 땅이 조금 붙어 있었어요. 오래된 집이었지만 수리하면 살만했죠. 대명은 사진을 보고 바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이 별로 없었어요. 양복 몇 벌은 두고 왔습니다. 가져온 건 편한 옷 몇 벌과 통장 5개, 그리고 접어둔 각서 한 장이 전부였죠. 서재에 있던 가족사진 액자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가져왔습니다. 액자 속 사진은 지섭이가 치과 개원하던 날 찍은 거였어요. 다들 웃고 있었죠. 그때는 진짜 웃음이었을까요? 대명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천에서의 첫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서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죠. 마당에 나가니 아침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대명은 텃밭으로 나갔어요. 흙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호미를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어요. 평생 서류와 펜만 잡았던 손에 까만 흙이 묻는 게 이상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대명은 현숙이네 칼국수집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텃밭을 가꾸고 점심때쯤 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칼국수를 먹었어요. 그런데 현숙이 바쁜 걸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빈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았어요. 나중에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었습니다. 현숙은 처음에 말렸어요. 오빠, 그냥 앉아 계세요. 대명은 듣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아파. 이거라도 해야 살 것 같아. 현숙은 더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오빠가 그릇을 씻으면 현숙이 행주로 물기를 닦았고 대명이 테이블을 치우면 현숙이 새 수저를 놓았죠.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어요. 시장 사람들이 대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칼국수집에 웬 노인이 나타났나 싶었겠죠. 그런데 매일 오니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옆가게 생선 파는 아저씨가 고등어를 한 마리 건넸고 떡집 아주머니가 송편을 봉지에 담아줬죠. 대명은 그런 게 처음이었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요.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재단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박 실장이 서울에서 실무를 맡았고 대명은 한 달에 한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단 지원금은 서천 지역 아이들 학비와 어르신 의료비에 쓰였어요. 거창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냥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흘러갔죠. 지섭에게서 연락이 온 건 이사하고 2달쯤 뒤였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어요. 아버지, 잘 지내고 계세요? 대명은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추고 다시 쓰려다가 지우고 결국 짧게 보냈어요. 그래, 잘 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쓰고 싶은 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대명이 칼국수집에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현숙이 부엌에서 냄비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칼국수, 하나는 밥이었죠. 테이블 하나에 마주 앉았습니다. 현숙이 대명의 그릇에 칼국수를 떠주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대명도 현숙의 그릇에 밥을 퍼주었죠. 아무 말 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물을 마시는 소리, 그 소리들이 작은 가게 안을 채웠어요. 대명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다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현숙아, 네 오빠, 맛있다. 현숙은 웃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가에 잔주름이 살짝 접혔습니다. 그게 웃음이었죠. 현숙의 웃음이었어요. 가게 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시장통에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작은 칼국수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2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싼 음식도 큰 집도 화려한 식탁도 없었죠. 그냥 따뜻한 국물 한 그릇과 마주 앉은 사람 하나. 대명은 그게 자기가 평생 찾아 헤맸던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을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졌을 때 끝까지 남는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오래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오늘이 그 전화를 거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